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81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번.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해서 구입했을 때는 총 매입 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은 공부한 적이 없다, 그지? 넘어가는 겁니다. 2번. 재고자산은 취득 원가를 장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 금액으로 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저가법을 적용한다라는 의미다, 그죠? 맞는 내용이고요. 2번. 3번.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재고자산의 정의를 그대로 쭉 설명한 거다, 그죠? 맞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런 거를 뭘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제조업입니다.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볼트, 너트 이런 거다 이겁니다. 그것도 분명히 제조활동에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제조활동에 투입될 물건은 맞지만 그런 거를 원재료라고 우리가 회계 처리하기는 좀 애매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장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기록한다고 했다, 그죠? 그런 내용을 소모품의 형태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 맞는 내용.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다, 그죠? 확인합니다. 적성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할 때까지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수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틀린 설명이다, 그죠? 우리가 홈쇼핑에 우리 물건 좀 팔아주세요라고 맡겼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적성품이라고 부릅니다. 그 적성품은 그 홈쇼핑에서 우리 물건 잘 광고해가지고 팔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 물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홈쇼핑 수탁자의 창고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회사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 재고자산에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1번 지문 우리가 공부한 적 없기 때문에 넘어왔다, 그죠? 요거는 논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유형자산의 취득에 대한 분계를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지?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해서 취득했는데 그 토지와 건물을 우리는 계속 사용할 거다 이겁니다. 그때 취득원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그 일괄적으로 취득한 물건값, 토지하고 건물 일괄적으로 구입할 때 준 돈, 그 돈을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 비율로 안 보내가지고 토지 얼마, 건물 얼마라고 우리가 장부에 기록한다고 했다. 그죠? 그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여러 가지 재고자산을 한꺼번에 구입했다. 그러면 각 재고자산에 대해서 취득원가를 딱딱 장부에 기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로 안 배분해가지고 그 취득원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도 맞는 내용이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우리 규정에 보면 이러한 내용도 있기는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특히나 1번, 2번 이런 초반부에 우리가 미처 접하지 못했던 지문들이 딱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출제하시는 분이 우리를 시험 치는 나를 당황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거 끼워 넣은 거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정답을 빨리 찾고 넘어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됐습니다. 지우고 문제 2번 봅니다. 다음의 사채를 2016년 1월 1일을 발행했답니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하고 사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액면 금액은 100만 원, 액면 이자율 10%, 시장 이자율 4%, 만기 3년,
발행가액은 요렇답니다. 액면 이자율, 시장 이자율 비교했을 때 액면 이자율이 더 크다, 그지? 그러면 회사는 사채를 할증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액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발행한다. 그죠? 시장 이자율 4%밖에 안 주는데 우리 회사는 사채 발행하면서 10% 이자를 준답니다. 서로 우리 회사 사채 살려고 난리다 이겁니다. 인기 폭발이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액면 금액은 100만 원 적겠지만 100만 원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사채를 발행한다 이겁니다. 저렇게 할증 발행했어요. 요 사채 할증 발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쭉 있습니다. 그런 설명 중에서 잘못된 거를 찾으랍니다. 자, 1번. 2016년도 결산일 현재 사채 장부가액은 사채 액면가액보다 크다. 장부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큰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지? 그래가지고 만기 3년에 걸쳐서 이제 점점 뭘로 갈 겁니까? 100만 원이라는 요 액면 금액으로 이제 갈 거다 이겁니다. 점점 장부 금액은 작아지게 될 거다. 자, 2016년도 1월에 발행했습니다. 2016년도 12월 31일 그날은 아직 사채의 만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전히 장부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큰 상태일 겁니다. 맞죠? 2번 2016년도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10만 원이다.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 10%고요. 액면가액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 10만 원만큼 이자를 액면 현금으로 이자를 줄 거다 이겁니다. 다만 장부에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금액은 10만 원과 좀 다를 거다, 그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상각될 거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자 비용을 인식할 거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10만 원 맞다. 3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이게 틀렸다, 그죠? 할증 발행이든 할인 발행이든 매년 인식하는 상각액 금액은 점점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정답 3번이다. 4번 마저 분석해 볼게요. 2018년 말 이자 비용 인식 후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잔액은 0이 된다. 2018년도 말이면 언제를 말합니까? 2016년도 1월에 사채 발행했고 만기가 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6, 7, 8, 2018년도 말이 사채의 만기가 되는 날이다 이겁니다. 사채 만기가 딱 되고 나면 애당초 사채 발행했을 때 인식했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이제 전부 다 상각되고 없어질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채 장부 금액도 액면가액인 100만 원으로 싹 도착할 거다. 그래서 4번 지문 마지막 연도의 이자 비용 인식이 되고 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잔액은 영원히 되어버린다. 그래서 4번 지문도 맞는 것이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3번.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배당은 항상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되어야 된다.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리고 대변에 뭐 현금 배당인지 주식 배당인지에 따라서 이제 계정 과목이 입력됩니다. 그러면 차변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니까 그지?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넘어갑니다. 2번 주식 배당 후에는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한다. 그치? 주식을 새롭게 발행해서 배당하니까 주식 수가 증가한다. 현금 배당 후에도 자본의 크기는 변동이 없다. 여기 틀렸다, 그죠? 주식 배당할 경우에는 자본의 크기가 변동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식 수가 증가하더라도 각 주식의 재산 가치는 작아지므로, 그죠? 그래서 재산 가치로 보면 동일하고 그래서 주식 배당을 받더라도 받는 사람은 그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고 주식 배당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자본이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정리했었습니다.
그와 달리 현금 배당일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까? 차변의 미처분 이익여금 대변을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차변의 자본의 감소, 대변의 자산의 감소가 기록되니까 순자산, 즉 자본 금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금 배당을 하면 자본의 크기는 감소한다라고 해야 되고 3번 지문이 틀렸다. 정답 3번. 4번 상법상 중간 배당은 회계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정관으로 정하여 진행할 수 있답니다. 상법, 우리나라의 상법을 보면 이런 내용도 규정되어 있답니다. 요거는 회계 문제가 아니고 상법 문제다, 그지? 이런 지문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은 지문이 한두 개 등장하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어땠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은 맞는 내용이래요. 부연 설명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 연도가 지나면 단기 순이익이 생길 겁니다. 그 단기 순이익 생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은 배당하고 싶을 거야. 배당하려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해당 회계 연도 지나고 나서 두세 달 있다가 정기 주주총회 통해서 배당 받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기 주총을 통해서 배당 받아가는 것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갑자기 우리 모이자라고 임시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돈을 싹 뽑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거의 이름이 중간 배당이래요.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회사에 있는 돈을 그냥 주주들이 몽땅 다 가지고 가는 걸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 배당은 1회에 하나서만 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고, 이런 중간 배당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회사의 정관으로 그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상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답니다. 말 됩니까? 그리고 정관으로 뭔가 정해지려면, 정관을 고치려면 주주총회의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엄청 까다롭다, 그지? 그래서 좀 까다롭게 상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지웁니다. 문제 4번. 다음은 단기 매매 목적으로 매매한 주식회사 학동의 주식 거래 내역이다. 2018년 단기다, 그지? 단기 12월 31일에 주식회사 학동의 공정가치가 주당 10,000원이면 단기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었네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 묻는 문제고, 1월 20일에 1,000주를 10,000원에 샀습니다. 5월 30일에 1,000주 중에서 500주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 1,000주를 다시 샀습니다. 그죠? 요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이 문제에서 거래가액이 나와 있는데, 이 거래가액이 보아하니, 그지? 1,000주와 500주 내용이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주당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죠? 주당 거래가액이라고, 주당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좋겠네요. 자, 한 주당 주가가 이렇다 이겁니다. 자, 똑같은 주식을 2번 구입했는데 구입할 때마다 그 금액이 달랐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기말 평가할 때 재고자산과 마찬가지로 어떤 원가의 흐름을 가정해가지고 평가할 것인지가 사실은 문제에서 제시되어야 될 겁니다. 개별법인지 선입선출법인지 후입선출법인지 총평균법인지 이동평균법인지 어떤 방법인지가 문제에서 제시되어야 사실 정확할 거다 이거지. 그런데 문제에서는 원가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그냥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을 묻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원칙에 따라서. 제일 정확한 방법인 원칙에 따라서라는 말은 빼고요. 자료가 나와 있고 자료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개별법으로 우리는 그 금액을 구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겁니다. 됐죠?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라는 언급이 없는 부분이 다소 아쉽습니다. 됐죠?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애당초 구입했을 때 1000주 곱하기 만원, 1000만 원이었다, 그지? 1000만 원으로 차변 단기매매증권 기록했을 거고, 그 중에서 500주가 팔려 나갔습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의 절반인 500만 원이 감소되었을 거라고. 대변에 기록되었을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 1000주를 추가로 구입했다고요. 주당 7,000원에. 그러면 7천만 원이 금액이, 아니 700만 원의 금액이 증가할 겁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말에 있는 장부 금액은 500만 원 플러스 700만 원, 1200만 원으로 현재 장부 금액이 기록되어 있는 상태일 거다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기말 주가가 보니까 한 주당 10,000원이랍니다. 그러면 만주고 주식수로는 몇 주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1000주 산 상태에서 500주 팔아먹었고 1000주를 추가로 구입했으니까 1500주가 있는 상태일 거다. 그죠? 1500주 곱하기 주당 10,000원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150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됐죠? 장부 금액이 1200만 원인 상태에서 실제 기말 주가 계산해서 금액 계산해 보니까 1500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면 300만 원만큼 자산의 증가가 회계 처리되어야 된다. 그죠?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300만 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3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될 거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300만 원 되어 있는 2번이 정답이다. 지웁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운송비와 설치 비용은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맞다 그지요? 취득 부대 비용입니다. 2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중개인 수수료는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맞다 그지요?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본다. 3번 유형자산의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는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틀렸다 그죠? 재산세는 취득 과정이 끝나고 나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생기는 비용이다 이겁니다.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니다. 정답은 3번 되겠고요. 4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는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에 속한다 그지? 맞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6번 봅시다.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없는 것은? 원가 행태에 따라서 원가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지? 고정비, 변동비, 준고정비, 준변동비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비는 뭡니까?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이었다 그죠?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 못한다면 간접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원가의 집계가 공정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작업별로 작업 지시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틀렸다 그죠? 원가 집계가 공정별로, 프로세스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개별 원가 계산은 잡 오더별로, 개별 작업별로 원가가 집계되고 따라서 작업 지시서라는 것을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2, 3, 4 분석 합시다. 2번 동종 대량 생산 형태보다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하다. 맞고요. 3번 제조 간접비의 배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맞다 그지요? 4번 월말 제공품의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평균법인지 선입선출법인지라는 그러한 내용이 필요했지만 개별 원가 계산은 한 물건 만드는데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작업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월말 제공품 평가 문제 같은 거는 생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 앞으로 시험 칠 분들은 뭐 중요하진 않지만 다 하나하나 수정 부탁드립니다. 배분이라는 것과 배부라는 것 원가 실무에서 혼용하고 있고요. 이론에서도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도는 좀 규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 간접비를 각 제품에 뿌릴 때는 배분이라는 용어보다는 배부라는 용어만 현재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제조 간접비의 배부라고 이렇게 제조 간접비를 각 제품에 뿌리는 거 그거는 배부라는 용어로 좀 고쳐서 학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수정 부탁드립니다. 문제 8번. 다음은 보조부문비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 고려하는 배부 방법이다. 틀렸다 그죠?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 수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2, 3, 4 확인합시다. 2번 상호 배부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배부 방법이다. 맞고요. 3번 상호 배부법은 다른 배분 방법에 비해 정확한 원가 배분이 가능하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맞다 그지요? 4번 단계 배부법 적용 시 가장 많은 부문의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 부문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부문의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 부문 순으로 보조 부문비를 배분한다. 맞겠지 뭐, 그죠? 단계 배부법의 경우 순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서 정할 때 이왕이면 다른 부문에 많이 주는 그런 부문을 먼저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9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종합원가 계산의 계산 순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물량 흐름부터 파악해야 될 거다. 그지요?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배분 대상 원가를 파악해야 될 겁니다. 그거를 원가 요소별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의 집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기초제공품 원가랑 단기 발생 원가를 일단 집계한 다음에 이 평가 방법, 예를 들어서 선의손질법인지 평균법인지 그 방법에 따라서 어떤 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을 가지고 배분해야 되지 그거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평균법이라면 기초제공품 원가랑 단기 발생 원가랑 합해가지고 그거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눌 것이고, 선입선출법이라면 기초제공품 원가는 무조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보내버릴 것이고 단기 발생 원가만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눌 거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배분 대상 원가를 파악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배분 대상 원가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 한 것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 단계가 단기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을 완성품 환산량에다가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해가지고 완성품 원가 그리고 기말증품 원가를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2번 동그라미 2번 내용이 올바른 순서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쉬웁니다. 문제 10번 볼게요. 주식회사 학동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아래 자료를 토대로 구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일까요? 직접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대요. 실제 직접 노무시간, 예상 직접 노무시간,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라고 했습니다. 실제 조업도 뭡니까?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지, 그지? 1100시간. 요게 예정 배부액이고요. 2만 곱하기 1100 하면 2200만 원 계산됩니다. 그런데 실제 발생 금액이 2천만 원이랍니다. 예정 배부한 거는 2200만 원인데 실제 발생한 건 2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뭡니까? 200만 원만큼 과대 배부지 뭐. 그죠? 정답은 200만 원 과대 배부라고 되어 있는 1번이 정답.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 공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간이과세자는 음식업자와 제조업자에 한해서만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우리 공부한 적 없다, 그죠? 넘어가는 겁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도 있게 공부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실무에서도 크게 관심 없는 부분이야. 넘어가는 거고요. 2번 일반 과세자인 음식점은 정규 증빙 없이 농어민으로부터 구입 시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 이겁니다. 자, 우리 법인의 경우 의제매입세 공제율을 부득이 실기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우기로 했다. 그죠? 법인이면서 중소기업으로 우리 실기편 문제가 출제된다. 법인이면서 중소기업일 때 음식점업일 경우에는 공제율이 106분의 6, 제조업일 경우에는 104분의 4로 이렇게 결정되는데, 제조업의 경우 음식점업보다 공제율은 좀 낮지만 한 가지 장점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도 의제매입세 공제 받는다라고 정했었잖아, 그지? 자, 요 지문에서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음식점업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면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지? 이건 맞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됐죠? 3번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순수한 물건값 가지고 공제 금액을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내용도 맞는 거고요. 4번 유흥주점 외 법인 음식점의 의제매입세 공제율은 108분의 8로 한다. 여기 이제 틀렸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 부득이 필요한 의제매입세 공제율만 외우기로 했습니다. 법인이면서 음식점일 경우 106분의 6이 공제율이라고 정했는데 4번 지문에서는 뭐 108분의 8이라고 언급했으니까 4번이 틀렸고 정답 4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1번 내용도 우리가 넘어갔는데요.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보면 이런 내용도 이때입니다. 참고로 구경이나 해보았다. 됐죠?
좀 아쉽다, 그죠? 의제밀수 공제율을 뭐 이렇게 막 구구절절 외우는 것이 그렇게 우리 세법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인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뭐 외우는지 못 외우는지 그런 걸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썩 좋지는 않다. 됐죠? 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분석해봤고 우리 참고로 의제밀수 공제율 이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로 정리해 볼게요. 자, 법인이면서 우리 법인으로 실기표 문제가 출제되잖아, 그지? 자, 법인일 경우 음식점업은 106분의 6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은 104분의 4라고 했습니다. 법 규정을 보면 법인이면서 and 중소기업을 말한답니다. 중소기업일 때가 제조업이면 104분의 4라고 현재 법에서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실기편에서는 중소기업이면서 법인입니다라고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 두 가지 업종에 따라서 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두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는 법인일 경우 102분의 2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다, 그죠? 법인이면서 비중소기업이고 제조업이면 그죠? 그러면 102분의 2가 적용되어 있구나.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공제율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12번.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총 수입 금액과 소득 금액이 같은 것은? 소득 금액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총 수입 금액 빼기 필요 경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 수입 금액과 소득 금액이 똑같다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 필요 경비가 0원인 소득을 찾아라 이겁니다. 즉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 문제다, 그죠?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가만 앉아서 돈 버는, 그지? 불로소득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그거를 답으로 찾으면 되고 1번이 있네요, 그죠? 1번이 정답이다. 참고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필요 경비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인위적으로 법에서 딱 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정하고 있고, 사업소득은 진짜 발생한 비용 그게 필요 경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우리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를 따박따박 정리했잖아, 그지? 맞는 내용을 찾으랍니다. 사업상 증여 언제입니까? 우리가 물건을 고객한테 줄 때지, 그지? 증여할 때. 증여한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때가 아니고 언제? 증여할 때다 이겁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뭡니까? 간주 임대료를 말한다, 그지?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 언제입니까?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법 취지는 뭐? 3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따박따박 반영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법 취지였다. 그죠? 2번이 맞고요. 정답 2번. 3, 4번 분석해 봅시다. 3번. 무인 판매기를 이용해서 재화를 공급할 때 무인 자판기의 경우 언제가 공급시기라고요? 자판기 주인이 돈 뽑아갈 때가 공급시기라고 했습니다. 현금을 인취할 때. 그런데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4번. 판매 목적으로 타사합장 반출 시.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의 경우 공급시기 언제겠습니까? 서울 본점에서 부산 아울렛으로 옮겨갈 때지 뭐, 그지? 반출될 때가 공급시기겠고요. 반출된 재화가 고객에 인도되는데 뭐 이렇게 했으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4번.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대손 요건을 갖춘 경우 예정신고 시 반드시 대손세 공제 신고를 해야 된다. 틀렸다 그죠? 대손세 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확정신고 때만 적용되는 거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있었다 그지? 대손세 공제랑 전자신고세 공제 두 가지가 확정신고 때만 적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맞는 거 찾는 겁니다. 그죠? 2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비용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지만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이고 사업에 직접 사용이 입증된 임차와 유지 비용은 매입세 공제 대상이다. 뒷부분이 틀렸다. 그죠? 사업과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 공제 안 된다 이겁니다. 악용할 여지가 많다 보니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4번 사업에 직접 사용이 입증된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 대상이다. 틀렸다고 그죠? 접대비도 사업하다 보면 드는 지출은 맞지만 악용할 여지가 많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접대비 관련 지출은 매입세 불공제로 현재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 2, 3번이 틀렸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지 뭐. 그죠? 4번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를 공제받지 못한다. 그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이겁니다. 매입세 불공제다.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해당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최근에 발생한 과세기간의 2월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아유 말 길다 그지? 어쨌든 틀렸다 이겁니다. 2월 결손금이 이제 과거 연도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이 올해로 이제 넘어왔다 이겁니다. 그때 10년 전 것도 넘어왔고 5년 전 것도 넘어왔다. 뭐부터? 10년 전 것부터 빨리 써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래된 것부터 빨리빨리 써먹어야 될 거다. 왜? 10년 동안만 2월 공제 가능합니다라는 딱 그 기간의 제한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오래된 것부터 써먹어야 된다고 써먹어야 되는데 요 지문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것부터 써먹자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거지. 2번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사업소득부터 이제 먼저 써먹고 사업소득과 관련해서 결손금이 과거에 발생해서 올해로 넘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사업소득, 올해 사업소득에서 뭔가 이익이 발생했으면 그것부터 일단 써먹고 그 다음에 이자 배당을 제외한 순서로 이제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이 배를 뺐으니까 사업했고 근연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배당으로 써먹어야 될 거다 이겁니다. 근, 연, 그 다음이 긴데, 그 다음에 이자 배당인데, 기타와 연금 요 순서를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한 것이다. 썩 좋지 않다, 그지? 핵심은 뭡니까? 사업소득 먼저 써먹고, 이자 배당이 제일 뒤로 온다. 뭐 요것이 이론적인 핵심 포인트인데 뭐 얼토당토하게 뭐 요 중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순서 바꿔가지고 뭐 요게 맞니 틀리니 뭐 이렇게 묻는 문제다.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항상 문제 출제할 때는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 풀 때는 항상 이론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가지고 출제를 하고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겁니다.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문제다. 요 문제 출제하신 분은 뭐 요 순서까지만 다 뭐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틀렸다. 됐죠? 좀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은 둘 다 틀린 지문이고 3번, 4번 분석해 볼게요. 주거용 건물 임대 외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그죠?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파악해 봅시다.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했고 이월 결손금도 있는 경우에는 뭐부터? 올해 발생한 결손금부터 써먹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월 결손금부터 써먹자라고 했으니까 4번 지문도 틀렸다. 됐죠? 지금까지 제81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